정치 파발마두군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더웠죠? 예. 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하고 이제 차이를 보였던 게 이제 각 정당 여야의 정당 조사였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3%를 차지했고 정의당이 3.6%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 그러니까 둘째 주 조사에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0.1%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 하락을 해서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반대가 됐어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29%, 그러니까 4% 차이. 예. 아니구나. 6% 차이 죄송합니다. 6% 차이가 됐고 정의당 4%인데요. 그래서 8%, 6%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의 방법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관식으로 묻는 경향이 많고 ARS 조사를 하기 때문에 ARS 조사가 아니라 면접 조사를 주로 합니다. 갤럽이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분들 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명확한 분들 이런 분들은 눈치 안 보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ARS 전화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해도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RS 전화로 조사하는 게 리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수행 지지율은 37.3%로 같은 조사에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극복하고 반등에 좀 성공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좀 짤막하게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볼게요.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조사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도 그 얘기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거 좀 갤럽이요. 아무래도 이게 그 여론조사하면 좀 신뢰성이 높았던 게 갤럽 같고요. 갤럽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최초로 20%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20%대로. 29%?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또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민주당이 하향세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하향세다 이런 분석을 말도 안 하셨고요. 되는 얘기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리얼미터가 사실은 예전에 계속 민주당이 많은 차이로 뒤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나 갤럽도 다 매주 조사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조사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RS와 직접 전화 면접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요. 본인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걸 밝히는 걸 꺼려하는 분들은 전화를 끊어버려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정에 있는 분들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다 보니 그럴 수 있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많이 참여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리얼미터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참여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뭐 누가 어떤 여론조사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각 여론조사 주체별로 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첫 아이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그 포털 뉴스 사이트에 떴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이 29%, 이른바 이제 20%대로 지지율이 추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또 10월 달에는 또 민주당의 뜻하지 않은 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말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 다들 아실 텐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읽으셨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하고 지지율하고는 관계없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90% 80%라도 영장을 청구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이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장 청구는 100%다. 그럼 이게 남은 거는 뭐냐? 그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냐? 발부 여부 세 가지가 문제인데 언제 할 거냐? 제가 보기에 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회기 중에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8월 16일부터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회기 중에 할 것이다. 회기 중에 한다. 이게 첫째 저는 그래 보고요. 그러면 이제 발부 여부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죠. 방식? 쌍방울만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백현도하고 묶어서 할 거냐? 한마디로 이게 죄마다 따로 할 거냐? 묶어 할 거냐? 이게 지금 검찰에서 고심하고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는 대장동 위례 FC 묶었잖아요. 묶으니까 이게 재판이 너무 지연돼. 확실한 것부터 쌍방울 청구하고 안 되면 이게 그다음 백현동도 청구하고 이 방식도 괜찮다고 봐요. 방식. 마지막에 발부 여부인데 네. 일단 이게 국회에서는 본인이 수차례 나는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또 방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판사 입장에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명 구속해라고 동의 다 해줬는데 왜 우리가 기각합니까? 저는 이게 영장 청구는 100이고 발부 여부는 99.9%다. 발부되면 바로 구속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 대표고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구속 요건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뭐 이런 거. 지금 이게 전직 대통령은 도망갑니까? 그럼 이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도망갈 듯 해서 이게 구속했습니까? 알겠어요. 아니 전 말도 안 되는 구속. 얘기를 저렇게. 자 최진봉 예. 교수님, 자 지금 100% 진짜 영장 100% 청구되고 이제 같은데 구속이다. 예. 100%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서정욱 변호사 본인의 말로 본인의 말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청구가 잘 100% 들으세요. 99.9. 제 말을 들으라고 네. 지금 얘기했던 걸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본인이 그랬죠. 예전에 영장 청구해가지고 국회에서 그 투표해서 부결되니까 왜 그걸 판사 앞에 가서 받아봐야지 안 하냐고. 아니 그게 가결되고 부결되고 범죄가 있고 없고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게 죄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죄가 있다고 자꾸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검찰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그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 100번 양보해서 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재판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할 수 두 분의 있습니까?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고요. 저 최진봉 교수님, 예. 밖에 기온이 지금 뭐 체감 온도가 예, 35도고요. 예.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너무 화를 안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밖에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월 전당대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얘기요? 네. 이 얘기는 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뭐 이제 패널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어디서 이걸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취재도 좀 해봤습니까? 그럼요. 자, 취재해봤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거의 100% 말은 하긴 좀 그래 99.9%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그 영장 가지고 실질심사 갈 거고요.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 저는 뭐 영장 청구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청구해가지고 청구했는데 만약에 법원에 가서 그게 안 받아들이고 기각이 돼 보세요. 지금 검찰은 그 모든 수사가 완전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50에 50이라고 보고, 두 번째 만약에 청구가 발부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민주당 그대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10월 전당대회 설은 설에 불과하다. 그럼요. 예. 근데 관련해서 잠깐만요. 예. 관련해서 김두관 포스트 이재명 대표로 지목되는 K라는 의원이 이제 김두관 의원으로 밝혀져 가지고 김두관 의원이 어떤 방송에서 자기는 이 당대표 생각은 있는데 10월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 내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있을 그때 전당대회라면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한 게 그 장성철이라고요. 제 친구입니다. 참칭 보수 패널이죠. 참칭 보수 패널. 예, 자주 등장하는 MBC에 예. 나와서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옛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 X파일 때문에 제보고 대통령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대통령 됐잖아.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친구인가.
장성철이. 그러게 왜 엑스파일만 봐도 하나를 보면 아니까. 자, 두 번째. 장성철 씨가 듣고 있으면 뭐라 그러려고 아,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그래요. 친구니까. 전화해서 넌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저 친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정권 회사도 10월 뭐 전당대 해설 이런 건 아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12월까지 버티다가 비대위로 갈 겁니다. 비대위로. 전당대회는 안 하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게 김두관에 대해서는 제가 고향이 저 경남이잖아요. 예. 좀 여기 이분이 그 이장부터 군수, 도지사, 행안부 장관, 국회의원 됐어요. 제가 이게 쭉 취재를 좀 해봤어요. 몇 군데. 평가가 2장 정도 그렇습니다. 2장 때는 평가 괜찮아. 군수부터는 영 아니다. 이게 그릇이 마을의 2장 그릇이지 군수부터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가 취재한 평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 평판이 상황이고, 그렇다. 예, 평판이 그렇다. 참칭. 예, 참 어려운 한자인데 밖에서 찾아보니까 참칭이 그러네요.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임금이라 이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장성철 평론가에 대해서 참칭한다, 보수를 참칭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은 가졌습니다만 의견 차는 있는 것 같아요. 친낙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급하지 않은 모양이다. 자, 앞으로 갈등 봉합, 두 진영의 갈등 봉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 미팅이나 소개팅 저 선도 봤어요. 결혼 전에.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커피 한 잔 대충 마시고 헤어집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오면 소주 한 병부터 먹다가 나중에 각 3병씩 까요 소주를. 이 말이게 4명이 막걸리 2병 마셨다. 이 말이게 한 사람 앞에 한두 잔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분이 좋고 분위기 화기애애하면 이낙연 의원이 막걸리 혼자서도 2-3병 물 겁니다. 저는 상당히 냉랭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동상이몽뿐 아니라 둘은 소리장도라고 웃는 얼굴에 칼을 감추고 있다니까 서로가 인정을 안 해요. 물과 기름이에요. 저는 둘의 화합은 힘들다. 결국 이 둘은 수박처럼 딱 두 종을 난다. 분단 가능성 이게 높다 봐요. 네. 하여튼 뭐 술을 뭐 조금밖에 안 했다 이런 거는 뭐 각 두 분의 어떤 주량 탓도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이낙연 대표도 취재를 해보니 상당히 기분이 좋고 분위기 좋을 때는 술을 꽤 먹는데. 근데 요즘 더워가지고 또 취재를 뭐 본인 기자예요? 뭘 취재를 하게? 그리고 분당 같은 소리 입에 꺼내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자꾸 아니 뭐 어쨌든 분당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분당 되면 나가는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끝까지 남아가지고 본인들이 뭐 공천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건 이제 국민이 판단하고 당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나 아니면 경선 통해서 누가 적절한 사람인지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뭐 두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큰 깃발 안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못하면 민주당은 같이 망해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분당을 하거나 갈라지거나 나누고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몇몇 이제 본인의 공천 때문에 뭐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신경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뭐 정당 안에서 건강한 갈등으로 본다 네, 이렇게 뭐 보신다는 그렇게 거죠.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노선 검증 위원회 이런 걸 꾸리자 그래요. 네. 자, 어느 분부터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세요. 야, 지금 이렇게 그 한동훈 장관 별명이 조선 제일 금이잖아요. 조선 제일 칼 휘두르는 금. 무사 검 예. 요즘 이게 원희룡 장관 별명이 조선 제일 뇌. 뇌 머리. 브레인. 예. 그래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사법고사 역대 최고 점수 수석. 이게 원희룡 장관이 요즘 완전히 뜨고 있습니다. 제2의 한동훈처럼 뜨고 있어요. 제대로 이게 일타 강사가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1%의 가짜뉴스에 99%의 거짓을 섞은 괴담이에요. 진짜 1%는 뭐냐? 예타 후에 분기점이 종점이 바뀌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500m다. 요거 하나 1%가 진실이야. 그 다음부터는 전부 가짜뉴스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었어. 야, 장모님께 고속도로 하나 선물하자. 놔드려야겠네요. 이거. 예.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네. 근데요 장모님한테 고속도로를 분기점을 갖다가 집 앞에 선물하면요 선물하고 뺨맞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분기점을 내 앞에 하면 시끄럽게 말지 땅값 돈을 이걸 줘? IC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다. IC 하나 만들어줘. 왜 분기점 옮기고 이 선물이냐고 사이가 선물하고 뺨 맞는다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원희룡 장관이 그 국회 할 때 완전히 이소영 의원하고 박살내잖아요. 이소영 의원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아니 자기가 언젠가는 뭐 아파트 언젠가는 개발된대. 아니 이소영 의원 언젠가 개발 안 되는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내 고향 땅 그 시골 땅도 100년 뒤 1000년 뒤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지. 어떻게 분기점 옆에 아파트가 들었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자 최진명 교수 얘기하세요. 아니 어처구니가 아니 이소영 의원하고 다 국회 방송에 다 나가서 저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방송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두 사람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수변 관리 지역 관련해서 그때 얘기 들었죠. 제가 그 분야 교수입니다. 아니 제가. 그 분야 교수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그거 개발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소영 그때 의원이 뭘 갖고 왔어요? 규정 가져왔어요. 양평군에서 그 규정 바꿔가지고 수변 지역에도 개발 가능하다고 그거 얘기한 거 안 들었어요? 오전에 그거 잘못 그런데 나중에는 그 원희룡 장관이 이걸 인정하고 자기가 잘 모르고 있었다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원희룡 장관이 이소영 의원을 혼을 냈다 거꾸로지.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이 뭐 다 공개한다고 공개했는데 그날 국회에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해서 4페이지 빠졌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4페이지 싹 빼버리고 조정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월간 보고서 있었잖아요. 그 업체 그 보고서 어떻게 돼서 심상정원이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한준호원이 여기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주고 심상정원 안 주냐 그러니까 사과했어요 심상정원한테. 네. 뭘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대체.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은 그러다 보니까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원희룡 장관의 제안인데 이 제안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답인 게요. 이번에 이 노선은요. 누구 땅인지는 지도를 지워야 돼요. 예를 들어 강화 IC에 김부겸 땅이 있다 없다 이것도 지워야 돼. 그다음에 양서면에 정동균 군수 땅이 있다 없다 이것도 지우고 그다음에 뭐 강상에 강상면에 김건희사 여가 땅이 있는 거 지우고 김건희사 일가 땅 지번도 다 지워버리고 예.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구미 옆에 뭐 박정희 대통령 집 땅이 있다 이것도 지워야 돼. 어느 노선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환경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아니 고속도로 몇 조 드는 고속도로가 땅을 피해 다니 됩니까? 그래서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검증위원회하고 전문가들 참여해서 어느 땅이 어디로 지나가든 아니 김부겸 의원도 땅 좀 돈을 벌 수 있지 뭐 강화이시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참 개인 땅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 과학자 전문가들이 노선을 만들자는 거예요. 2017년부터 작년에 대통령 인수위 만들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 예비 타당성 검사까지 해서 양서면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게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다 검토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결정된 게 양서면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걸 갑자기 틀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가족이 있는 땅 쪽으로 정점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이 자꾸 얘기하는데 노선 검증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서로 논쟁하고 싸우겠지 거기서.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돼요. 관련된 사람 다 부르고. 검증위에는요 관련된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겠지. 그럼 실제적으로 2017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2022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던 게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관련된 사람들 장관 다 출석시켜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죠. 국정조사해서 국민 앞에 소상이 뭐가 진실인지 알겠습니다. 밝혀야 돼요. 노선검증위보다는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에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야기 중에 진영 논리의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최진봉 교수께서 한번. 아니 진영 논리의 이해와 풍조를 빚는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본인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주장이 뭡니까? MBC나 KBS처럼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앞에 가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민영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동관 수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동관 특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분이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방송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예를 들면 종편의 허가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 그 당시에 뭐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또는 패널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해가지고 나온 자료들 이게 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서 만든 자료들하는 거예요. 그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당시 수석이었고요.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방송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수장을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한상혁을 임명한 정권이 이동관 비판한 게 이해가 안 돼요. 한상혁이 제 신림동 1타강사 강의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방송의 방자도 몰라요. 변호사인데 소송 몇 개 했고 민원연의 활동인기 다 합니다.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V조선 심사할 때 점수 조작해서 지금 몇 명 구속되고 본인도 기소돼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공정한 사람입니까? 전문적인 사람입니까? 자 이동관 후보 거기에 비하면 이동관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부터 언론 홍보 쪽에 평생을 바쳐온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그다음에 뭐 공정성 장악했다는데 종편허가 해준 게 장악한 겁니까? 종편허가 해준 거는 방송 장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MBC 광우병 가지고 정권이 희청할 때인데 MBC 장악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오히려 이게 노조, KBS 제가 이사 출신 아닙니까? 노조나 노영방송과 대간 이걸 좀 바로잡아 보자. 이런 게 취지로 이동관 아니, MBC 임명한 거예요. 장악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아니, 또 근데 한 반론도 가지만 있으니까 제가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서동훈 변호사 잘 들으세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편이 편파적이지 않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MBC, KBS 패널들 뭐 성향 분석하고 이렇게 숫자 분석하죠. 종편은 왜 안 하는 거예요?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서 종편 패널들 나가면 숫자 맞아요? 진보 보수가? 그거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수석도 마찬가지. 만약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론 거기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속이 타시나 봐. 물 한 컵을 다 드셨네.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서정혁 변호사 말을 빌리자면 조선 제1의 뇌 원희룡 장관이 제안한 노선검증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합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국정조사나 받으세요. 너무 좋아서 울겠답니다. 자 이어서 서정혁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원고 다른데요. 노선검증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원고에 없는 걸 물어봤다고 아니 지금. 갑자기 질문이 원고에 방통위원장을 아니, 준비된 묻다가 것만 얘기해요? 그 머리 좋은 변호사는? 서정혁 변호사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노선검증위 제안에 대해서 그거는 준비가 이제 안 저 됐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1%의 진실에 99%의 가짜다. 이러면 아니 이렇게 대충 하는데도 뭘 법원권 있는데도 뭘 잘하긴 뭘 자 잘했다고. 여기까지 합니다. 정치 파벌마 지금까지 서정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